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 카메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얼굴이 너무 크다. 죄송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하늘이 주신 얼굴인데 칼 대는 거 무서워하고요. 살이 너무 쪄서 그래도 듣는데 부담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좀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한 마지막 챕터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챕터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경제는 숫자로 말한다라는 2장의 다음 코너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점이 있으신 분은 아프리카 시청자 의견란이나 페이스북 주소 써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수시로 보면서 녹화할 때 참고하거나 아니면 그 답변을 달 수 있으면 좀 답변을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사회 구조에 보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 강사라는 입장에서 소통 지도사라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한 화두를 마련하는 장에서 책 익수다 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이런 화두가 있다. 그리고 이런 화두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한번 고심을 해보는 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방송보다는 콘텐츠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얼마만큼 지적이 충분되고 여러분은 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소의 장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자, 이 제목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어떤 역사가 로마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아우를 만큼 강력한 군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으로는 무너졌었죠. 그 무너진 원인으로 가장 꼽는 게 바로 내후입니다. 내후. 안에서의 분열이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래로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역사에서도 있었죠. 바로 고구려 역사였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영계서문 이후로 영계서문의 중앙집권적 정책을 있었지만 결국 영계서문 사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내부 분열이 가속화됐고 결국 신라 당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역사적 전례가 있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흥선대원군이나 세국 정치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외의 밖의 세계에 대한 어떤 시대 흐름을 잊지 못했고 결국 우리 역사에서 일제와 병합되는 치욕적인 역사를 맛보았던 그 선례가 바로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바로 그 구한말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밖은 빠르게 브렉시트 이후에 또 어떻게 전국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것도 잘 익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세계에서는요. 여전히 안에서만 곪고 있는 이 피고름을 어떻게 짜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한민국 미래라고 불리는 2030 세대의 앞날이 불안정하고 그들이 각기 약자로 전락해버린 지금 이 시대,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고심해봐야 되겠고요. 한 개인으로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개인과 개인이 쌓이면 결국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 문제의 중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술할 때인지 아니면 잘라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의사인 것처럼 이 사회를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여하튼 읽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으로 평가되는 로마도 건국 과정에서 숱한 난관을 헤치며 제국을 일궈냈다는 뜻이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로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조금씩 제국 붕괴의 단초가 쌓인 것이다. 거론조차 힘든 수많은 멸망 징조가 있었던 만큼 이를 막을 기회도 여러 번 주어졌지만 결국엔 망했다. 요컨대 로마 멸망은 사실상 예견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하죠. 모든 것은 한꺼번에 멸망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어떤 대형 사고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 대형 사고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만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 저는 제일 먼저 꼽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방하지 못했는가? 그 전에 전조가 없었을까요? 겨울철 리조트로 여행을 갔던 대학생 친구들이 있었죠. 그 리조트가 함몰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인사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요, 해병대 캠프가 있었죠. 그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사건 사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수많은 학생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학생의 생명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생명, 일반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좀 묻혀진 게 사실이었죠. 여하튼 간에 생명의 동등성을 비교했을 때 수많은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 사건을 막지 못했는가?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인가? 죽인 거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요.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차후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야기하겠고요. 여하튼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수많은 징후가 있었다. 그 징후를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다, 대처하지 못했다 라는 점만 이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룩한 멸망 근거 중 하나는 경제 침체다. 반복된 영토 팽창으로 확보된 노예 인구의 대량 공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저비용으로 단위 노동당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 구조가 막혀버려 전국엔 불황에 직면한 게 주요였다. 한편에선 재정 곳간이 바닥난 것도 문제였다. 대형 제국의 지배자답게 엄청난 복지 수혜를 독점한 로마 시민의 부양 부담 탓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로마 문화는 그 산물이다. 즉 전성기 때 구축된 영토 팽창, 노예 공급, 경제 성장, 복지 강화의 운영 논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작동 정지에 직면한 게 로마 멸망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때 주목해야 할 건 인구 감소다. 자, 인구 감소 동그라미치겠습니다. 로마의 이야기에 시오노 나나미와 로마 제국 세망사의 에드워드 기번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인구 감소다. 출산 감소로 현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지적이다.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우선 제국 확장이 중단되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던 노예 공급의 하락과 축소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복지 재원의 지출 구조에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편에선 이들 유입 민족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가 군대를 필두로 사회 내부를 야기했다. 또 다른 인구 감소는 로마 본국의 지배그룹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출산 기피 풍조다. 당시 로마에서는 자식을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는 요컨대 저출산 신드롬이 만연했다. 로마 제국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핵심 인재의 공급처와는 심각한 갈등을 낳는 불씨가 됐다. 자, 이렇게만 보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황과 현재 2016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에치카의 명언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역사의 교육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 공통적으로 꼽히는 게 인구 감소였고, 그 인구 감소의 결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로마라는 이름의 명을 지도상에서 지우게 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한반도로는 지리적 상황이 있지만 남과 북이
휴전으로 갈라진 이때 사실상 남한은 섬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만을 주력으로 삼아서 산업화 세력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절차적 민주화가 아직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는 지금의 이때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은 확실하게 체감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인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애초 로마 제국은 인구 대국이었다. 로마 제국이 최대 영토를 확보하던 시기에 총 인구는 4,500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까지 추정된다. 에드워드 기본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당시 서민 아파트 앞은 업무 시간인 오전 11시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 장려 정책의 힘이다. 심지어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조차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출산 저하는 국력 감소를 우려한 조치다. 때문에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여성에게서 독신세까지 매겼다. 여성에게 독신세까지 매겼다. 공직에 발탁할 때는 능력이 동일할 경우 다자녀 가장에게 우선적으로 등용 기회를 제공했다. 아기우는 소리가 떠나지 않는 강력한 유인제도의 구축인 셈이다. 덕분에 제국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인구 보너스의 힘이다. 로마는 이를 제국 확장의 기본 토대로 활용하며 인구 대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다 그렇듯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이를 계속해 유지한다는 건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다. 로마 제국도 그 한계에 섰다. 그런데 제국이 쇠락하는 시점과 인구 감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멸망 시절엔 로마의 인구가 전성기 때와 비교해 그 절반 이하인 5천만 명으로 줄었다.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공격적인 제국 확장이 멈추고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평화 시절이 도래하자 출산 감소는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납 중동서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역사학자 컬럼 길필란의 자료는 더 구체적이다. 그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었던 트로이의 19세 이상 청년 101명 중 기혼자는 35명에 불과했다. 100명이라 생각할 때 30년밖에 안 되면 30%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중 자녀를 가진 경우는 절반이 17명뿐이었다. 100명 중 30%밖에 차지한 사람이 35명이 불과했고 30%가 결혼했고 그 30% 중에서 다시 17명이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라는 거죠. 따라서 인구 감소는 당연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인 건 17명 중 10명은 그나마 자녀가 1명이었다. 낳은 사람도 다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외동아들, 외동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본토가 아닌 점령지역 인구 감소 통계지만 이를 통해 로마 제국 전역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귀족 집단을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인구에게서 출산 기피 트렌드가 심했던 걸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전염병이 돌고 외부 침입까지 발생하면서 로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막차를 놓치기 전에 때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국가 유지의 결정적인 변수인 인구 감소를 방치한 결과는 혹독했다. 누가 뭐라 한들 인구 감소는 결코 사회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다른 변수와 맞물려 일시적 호재가 될 수는 있으나 길게 보면 사회 유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함정인 까닭이다. 과거의 출산 감소 문제를 방치한 나라 중 부응한 예가 없다는 시오노 나나미의 경고는 로마 멸망은 인구 감소다라는 식의 우려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고령화를 심각한 정책 이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1970년대니 그 해결 방법인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도 벌써 40년을 넘겼다. 그런데도 중간에 추진 동력을 잃고 헤매거나 혹은 우선순위에 미룸으로써 출산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과거의 지지부진한 정책은 결국 세계 최고의 늙어버린 국가라는 타이틀로 되돌아왔다.
세상만사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 아무리 탁월한 정책인들 타이밍이 어긋나면 효과는 없다. 시기를 놓친 이후 펼쳐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되돌린다는 확신조차 없다. 눈치를 챘을 때 선제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인구 감소는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출산 저하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낳지 않으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고령화는 인구 감소를 일정 부분 지체시킨다. 수명 연장에 따라 사망 비율이 줄어들면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가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생명 연장이라는 축복을 훼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출산 감소가 한층 심화됐다는 증거다. 즉, 어지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준비한 일본도 실은 타이밍조차 놓친 것 아닌가 싶은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강력한 정책 실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이대로라면 연애, 결혼, 출산의 거부 의지를 천명한 이케아 세대를 설득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애를 낳으라,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은 이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카드이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인구 감소의 인식 부족과 정책 부재가 만시지탄에 그칠 일이 아니기에 더욱 문제다. 때가 늦은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의 멸망처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쥐락펴락할 대형 문제이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인구 감소의 염려와 불안을 한층 부채질하는 사회 구조적인 프레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레임은 구조라는 말이죠. 이케아 세대에게 강요된 기성세대의 약탈적인 착취 구조가 사회 전반에 포진한 채 청춘 그룹의 목줄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놓치도록 기성세대 시장 탐욕의 온갖 장벽이 설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청년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그렇다. 바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잊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 성장,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유롭게 능력 중심으로서 세계 정세를 구조 조정하고 혜택을 기업에게 몰아줌으로써 지금의 어떤 대기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그로 인해 파생된 갖가지 불균형성들, 사회 양극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과장하면 착취 산업에 가깝다. 이 착취라는 표현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미 청년 그룹의 불행을 먹고 사는 시장이 형성됐다. 사교육은 물론이고와 스펙과 외모를 강요하는 취업 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사교육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교육의 팽창이 강요되고 있는데요. 저 아까 이야기도 했듯이 역사는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최충의 문헌공도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각각의 부모와 자식 간의 영과 비슷하게 사제 간의 정을 맺고 이들을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그들만의 학파를 조성하게끔 한 이 사교육 정책. 그래서 이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했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교육이 강성하면요, 공교육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공교육 스펙은 무엇이냐? 미셸 코프가 이야기했습니다. 미셸 코프, 대표적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가장 표준적인 기준을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의 IT라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진 지금의 인재 양성 발굴과 산업시대 때 계획표를 세우고 그에 대해서 출근 도장을 찍듯 이루어진 지금의 시간 계획의 교육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이런 교육, 제도화된 교육에서 지금의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까닭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제도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색으로 한 대안학교와 검정고시 제도의 활성화 등의 여러 방안들이 방안이 강구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미지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을 쓸만한 가용의 인재가 됐는지,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가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과연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취업 학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간의 다각적인 포럼과 공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으로 입안되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국에서 교육을 하고 좀 더 학식이 높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선전포고식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결정으로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정책은 무용하다라고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요구되는 리더십은 저는 생각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아닌가. 누군가 나폴레옹 같은 그런 장군이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개인적인 전문성을 믿고 그 집단 지성에 의거하여 수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대안과 절충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표본적인 교육이 만들어지고 그 표본적인 교육을 공교육화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들 그리고 학생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스펙을 쌓지 않으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으니 부모 등골조차 뽑아 갖고 오라는 형태의 시장 논리는 이미 충분히 논쟁적이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부모 등골 빼앗아, 지금 잠깐 부모님의 힘을 빌려라, 이런 말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거죠. 너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이거는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시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그 자체만으로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이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 젊은이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재생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사회 구조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